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또 부여에 대한 답사도 있고 하니 이제 부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루할 수 있겠지만 좀 재밌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주제로 이제 백제 역사문화 중심 도시 부여라는 그런 타이틀로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를 도입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일 본에서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지난 2015년도에 열렸고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 에서 신청한 백제 역사유적 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올해 10주년 행사를 지난 9월에 했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이제 세계유산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그 근간을 보면 문화중심 지역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중심 도시의 특징을 보면 유네스코에서는 지난 1999년도에 20세기가 과학과 기술의 거대한 발전 시기였다면 21세기는 문화가 지배하는 문화의 세기라고 바로 공표를 했습니다. 그에 맞춰서 현재도 그 시류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관심도가 과거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이 되고 또는 기술에 대한 어떤 고도화에 대한 전체적인 관심이었다면 오늘날 이렇게 보았을 때는 문화가 가장 중심이고 또한 중요하게 그렇게 자리 잡은 시기이기도 하죠. 유네스코에서 얘기한 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도 문화가 가장 중심적으로 이제 화두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여는 2006년도에 백제 역사문화도시 연맹에 가입을 했습니다. 세계 역사도시 연맹. 그래서 매년 이제 세계 역사도시 연맹 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2010년에는 G20개 국가의 회의가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세계 관광장관 회의도 부여에서 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유네스코 주관 세계유산 협약 40주년 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엄도 부여에서 열린 바 있습니다. 이렇듯이 세계유산 등재가 물론 그 유산의 어떤 가치에서 비롯되지만 그 가치를 발현하기 위해서 지자체든 주민들이든의 어떤 그간의 노력과 성과로 인해서 어떤 자그마한 결실로서 이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제 역사유적 지구는 공주 부여 익산 지역인데 과거에 그 백제 시대 때는 공주라고 하지 않고 공주라고 현재 지명이 된 것은 고려 시대 때 공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맨 처음에는 순우리말로 곰나루라고 했죠. 곰나루를 한자로 쓰다 보니까 웅진이 된 겁니다. 곰웅자 나루진자에서 웅진이 됐어요. 그리고 부여는 순우리말로 소부리라고 했습니다. 소부리는 해가 뜨는 지역, 어떤 그 아침이 열리는 곳, 이런 식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백제어를 전공한 그 충남대학교의 그 도수희 교수가 이야기할 때는 이런 식의 학술적인 어떤 견해도 있습니다. 이 소불이나 서라벌이나 서울이나 똑같은 수도를 의미하는 어떤 시작을 의미하는
그런 어떤 명칭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백제 시대 때는 사비라고 했습니다. 사비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 부여가 돼 버렸네. 통일신라 시기에 부여가 됐거든요. 그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곰나루가 웅진이 됐고 한 것은, 근데 웅진에서 또 공주가 됐단 말이야? 이건 조금 애매하지. 근데 애매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행정구역상 이제 주가 되면서 주자를 붙이면 그 지역의 거점, 어떤 광역적인 거점이 되는 지역을 광주, 전주 이렇게 주자를 붙이잖아요. 물론 공주도 그렇습니까? 이 웅진, 곰이잖아요. 곰. 그래서 곰주, 공주가 되는 겁니다. 곰주, 공주가 되는 거예요. 유사한 그 말로서. 그리고 부여는 사실은 538년도에 백제 성왕이 사비로 천도를 하면서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백제를 뭐라고 바꿔요? 남부여라고 바꿉니다. 남부여. 서기 5세기 중반까지 대륙에 있었던 대륙의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고구려나 백제는 부여의 족속들입니다. 부여의 지배 계층들이 그 동부여의 지배 계층들이 빠져나와서 고구려를 건국하고 백제를 건국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대륙에 있었던 어떤 그 큰 나라였던 부여의 정통성, 정체성을 고구려가 아닌 우리가 잇는다라는 측면에서 남부여라고 국호를 개칭합니다. 이것은 근데 계속 이 남부여라는 명칭이 이어지지 않은 것은 뭔가 선언적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언적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렇게 이제 남부여로 개칭을 했지만 역사서에 보면 여전히 국호는 백제로 나옵니다. 백제로 나와요. 그러면서 이 사비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660년에 멸망을 당한 뒤에 7일 밤낮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없어. 볼 게 없어요. 왜? 7일 밤낮을 불태웠다고 하니까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근데 남아있는 게 유일한 게 있지. 한 2개가 남아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된 게? 돌로 만들어진 거. 화강암. 우리나라 최고의 그 석지를, 단단한 석지를 자랑하는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돌로 만들어진 유물밖에 없어요. 유구밖에. 그게 바로 정림사지 5층 탑과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가시면 박물관을 가서 맨 처음 보게 되는 그 중앙 로비에 있는 부여석조라는 것입니다. 부여석조. 예전엔 거기에 이제 물을 담아서 연꽃을 피우는 어떤 그런 관상대 역할을 하던 그런 석조물인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에 타서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도, 그리고 익산도 마찬가지예요. 익산도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익산 미륵사지 서석탑, 반파된 서석탑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 후손들이 열심히 조사 연구를 해서 밝혀내서 눈에 보이는 유산들을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이건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이제 정림사지 석탑이라든가 익산 미륵사지의 석탑, 물론 왕궁 유적에도 탑이 있습니다만은 저것은 이제 통일 신라 시기 정도로 우리가 이제 여겨지기 때문에 이제 백제 거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렇지만 사실 가서 보면 공주 공산성은 성벽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성벽은 사실은 백제 것이 아니야. 네. 자, 이제 이게 공주의 그 문화재 분포 지역, 중요 문화재
문화유산이라고 이제 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냥 문화재 과거의 표현대로 간다면 보면 공주는요 특징적으로 보면 여기가 공산성입니다. 이게 공주의 어떤 대표적인 문화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금강의 물길이 동쪽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왔다가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휘감아서 갑니다. 근데 공산성이 여러분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천혜의 요새 지역이에요. 천혜의 요새 지역. 그러면서 사실은 이 공산성의 가장 높은 지역에 궁궐을 만듭니다. 그런데 백제는 사실은 웅진 시기를 빼고는 이렇게 성 안에 궁궐을 둔 시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강변에 접한 곳에 성을 쌓고 이 안에 가장 높은 곳에 궁궐을 놓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라보면 바로 한 5km 정도 지점이 보이는데 여기 송산이라고 있는 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왕릉원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무령왕릉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예. 물론 현재 이름은 무령왕릉과 왕릉원 이런 식으로 명칭이 또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옥녀봉 산성 같은 경우는 공산성의 보조적 산성 그리고 백제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현존하는 것으로 가장 오래됐다고 얘기하는 물론 이제 한성 백제기 때도 그 한산사를 그 한수 이북에 졌다고 하지만 그걸 찾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제 성왕이 겸익 스님 그 중국 인도에서 유학을 하고 온 유학송을 맞이하면서 졌다고 하는 대통사지가 이 중간에 있고 이 또한 실체가 조금 불분명합니다. 전체의 그 유적지를 현재 발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곳이 대통사지가 맞는가라는 여러 가지 이견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중요한 유산은 공산성과 이 왕릉원 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공주의 일에 특별하게도 산성 안에 궁궐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는 뭐냐면 이 어떤 급박했던 그런 어떤 정치적 상황, 시대적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백제가 한성에서 수도를 정하고 그쪽에서 이제 국력을 키웠는데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수도 지역이었죠. 한성이. 그런데 불가피하게 공주로 내려온 겁니다. 웅진으로. 왜? 475년도에 그때 당시에 고구려에 아주 걸출한 왕이 있었죠. 가장 힘이 센 왕. 가장 영토를 넓게 보유한 왕. 누굴까요? 장수왕. 이 장수왕이 그 군사를 이끌고 백제를 칩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근초구왕 때는 백제가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구려의 왕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대한 복수로서 가장 힘이 셌을 때 고구려 장수왕 때 한강 지역에 있었던 백제를 공격을 하면서 백제가 초토화가 됩니다. 백제가 초토화가 되고 그 공격을 받을 때 그 왕자를 신라로 급격히 보내죠. 그래서 구원병을 데리고 왔는데 이미 한강 지역에 그 서울의 한성 그 백제는 거의 문을 내린 시기였어요. 그래서 일부 남아있는 백성들만 데리고 피신하다시피 내려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의 어떤 사직을 보존을 해야 되니까. 내려오다가 점한 곳이 바로 공주입니다. 근데 백제가 수도를 점했던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대변할 수 있는데 첫째는 지리적 요충지, 지형지세가 어떤 침범해오는 고구려군을 막기 가장 용이한 곳 그리고 안전한 장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산 지역에 그 왕궁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항공사진을 봐서 보면 이제 금강이 쭉 이렇게 방어선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도 다 시가화가 됐던 곳이지만 원래는 여기가 1930년도까지 보면 여기는 사람이 안 살았던 곳입니다. 여기는 미나리광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죠?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물이 들이차고 또한 지역에 있는 물이 전체가 합수돼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항상 저습한 공간이고 어떤 밀물 때는 이제 이 공간이 이제 물로 이렇게 들이차가지고 미나리가 잘 자란다 해서 미나리광 지역이라고. 그렇듯이 사실은 한 면이 아니라 동측면까지 다 물이 들어왔을 때는 방어가 되기 때문에 천여적인 해자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형 지세적으로 아주 완벽한 그런 곳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공주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었어요. 보면 대부분이 주변 지역이 산지잖아요. 그죠? 산지 지역은 이만큼은 다 미나리광 지역이야.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을 산 밑에 일부 지역에 불과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수도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해지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웅진 시기부터 새로운 수도 지역을 찾아서 건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동성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 이 동성왕이 대단했던 왕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다시 백제를 부흥시키는데 그 기반을 초석을 다졌던 왕이 바로 동성왕이에요. 근데 이분이 기록을 보면 삼국사의 기록을 보면 사비 벌판으로 사냥을 나간 기록이 2차례 있습니다. 이 사비 도성 지역으로 사냥을 나갔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가장 아꼈던 친의 그 귀족이 있었어요. 그때는 다시 이 공주 지역의 원래 제지 세력으로 여겨지는 백씨였습니다. 백씨. 이 백씨는 원래는 대성팔족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는 이런 중심 귀족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백씨 세력을 끌어들이면서 이 백가라고 하는 사람을 직권으로 보면 경호실장 장관급으로 임명을 합니다. 의사자평이라는 그 장관급으로 임명을 해서 항상 데리고 다녀. 그랬다가 부여에 보면은 인천 지역에 가림성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 보면 요즘에 그 SNS 이런 데 되게 뜨는 지역인데 뭐냐면 성흥산 사랑나무라고 해서 하트나무, 느티나무 있잖아요. 거기 바로 이제 성흥산성, 가림성. 원래 백제 때는 가림성이었는데 이 가림성에 성주로 보냅니다. 이 의사자평 백가라는 사람을. 왜 그 사람을 이 친의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479년도에 그 성주로 보내요. 왜 보냈을까? 497년도에 보내는데 왜 보냈을까? 근데 이 백가라는 사람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전에는 왕한테 가장 인정받는 그런 친의 세력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다른 지역으로 이제 그 중심 그 권력에서 조금 멀어지는 그런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때 당시부터 사비도성 건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성 지역, 부여의 나성 지역 발굴을 했는데 이 동성왕 시기에 유물들이 발굴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성은 결국에는 사비도성의 경계를 짓는 그런 성곽인데 이 성곽을 축조는 동성왕 때부터 시작됐고 이 사비도성이 제대로 건설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가장 측근 세력인 의사자평 백가를 가림성의 성주로 파견하면서 새로운 수도의 건설을 이렇게 관리하게끔 한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백가가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501년도에 이 동성왕이 또 사비벌판으로 이제 사냥을 나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 사냥은 단순히 사슴을 죽이고 호랑이를 잡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냥이라는 것을 어떤 핑계로
그 지역을 순시하고 어떤 백성들의 민심을 듣기 위함이었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비도성의 건설 과정을 시찰하기 위함이었다고 보죠. 근데 이제 겨울이었는데 551년도 겨울 밤 어느 날 그 사비로 사냥을 나왔다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눈이 많이 내리는 밤이었는데 이제 도과사를 맞습니다. 동성왕이. 그 누가 보냈냐면 백가가 보낸 그 자객한테. 그래서 이 그 화살을 맞은 몸을 이끌고 웅진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다가 그 다음날 죽게 돼요. 허무하게 죽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위에 오르는 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무령왕. 무령왕이 501년도에 보위에 올라서 이 가림성의 성주인 백가를 치죠. 그래서 백가를 잡아서 목을 잘라서 이 목을 부여 백마강에 버려버리죠. 그렇게 해서 그 난을 진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공산성의 모습이고요. 제가 절벽지대라고 얘기했죠. 이 강변 지역에 보면 이쪽이 다 절벽지역입니다. 물론 이쪽은 조금 완만하지만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나리광 지역이기 때문에 저습지였기 때문에 쉽게 이쪽 또한 침범할 수 없었다. 그리고 궁궐이 있었던 지역으로 여겨지는 것은 바로 최고 정상부인 이쪽 지역, 공산의 가장 정상부 지역이었다. 다음으로 한 근거리 4, 5km 그 떨어진 곳에 있는 송산리 고북은 현재는 무령왕릉과 왕릉원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무령왕릉의 내부 모습입니다. 그 벽돌 무덤이에요. 우리나라의 벽돌 무덤이 나오는 데가 공주 지역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 벽돌 무덤을 이제 전축분이라고 하거든요. 벽돌 전자 써서 벽돌로 쌓은 무덤이다. 그래서 전축분이라고 유식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제 이 전축분 같은 경우가 무령왕릉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근데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완벽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건 딱 두 개. 무령왕릉과 오분인가요? 이 두 개가 완벽한 모습으로 있고 그 주변을 발굴을 했는데 짓다만 좀 파괴된 형태의 전축분들도 또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벽돌을 가지고 무덤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어. 근데 이게 바로 중국의 그 양나라든가 북위 같은 경우가 그때 당시에 이제 교류했던 나라에서 주로 사용했던 묘제 형식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벽돌에 양나라의 그 벽돌 기술자가 와서 이 무덤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새로운 기술이 직접적으로 이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고착화되진 않습니다. 우리의 스타일하고는 조금 안 맞았던 거지.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죽은 자의 영혼이 있는 이 무덤방을 만들 때는 이런 인위적인 흙으로 구운 벽돌이 아니고 이 생명력이 없는 이 돌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기본이었으니까. 네. 그것이 또 이제 부여로 오면 또 다른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부여 지역인데 조금 비슷하지만 많이 달라요. 뭐냐면 이게 부여 지역의 항공사진인데 이렇게 공주가 이쪽에 있어요. 이 금강의 물길이 쭉 와서 북쪽, 서쪽, 남쪽을 이 삼면을 휘감고 돌아갑니다. 물론 금강의 중하류 정도이기 때문에 강폭은 훨씬 더 넓어요. 그러면서 지형적으로 보면 이 동쪽 부분이 방어적으로 좀 취약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이 삼면이 그 강으로 천연 해자로 쌓여져 있으니까. 근데 이 지역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가 산지네, 산이 있네. 그래서 이 구역을 성을 쌓습니다. 이 등선의 정상부 경계를 이어가면서. 이게 바로 한반도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도시 외곽성.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 성은 포트리스라고 합니다. 포트리스. 이 포트리스는 뭐냐면 군사 방어적인 어떤 성을 의미하는데, 여기는 성이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은 나성이라고 합니다만은 나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곽은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포트리스가 아니고 월입니다. 월은 장벽, 장막, 장벽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성의 외곽을 감싸는 이 성을, 곽을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발굴 조사를 이쪽도 완전히 다 끝나진 않았지만 시굴 조사에서 이쪽도 확인돼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3면을 싹 부두산성까지 연결시켜버려. 그러면 여기가 완전히 독립적인 하나의 공간이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수도의 어떤 그 평면적인 세팅을 끝냅니다. 그러면서 가장 수도의 중심 지역에 사찰을 놓게 되죠. 현재 여기에서는 이제 사찰 정림사지 하나만 내가 표현하고 제가 딴 데 이제 쓰지 않았지만, 사실은 백제 사비 시대에 와서 이 사비 시대를 일컬어서 어떤 불교의 가장 최전성기를 맞이한 그런 시기로 여깁니다. 그래서 발굴 조사를 통해서 봤을 때 이 나성 안쪽으로 현재까지 발견된 사찰의 개수 18개, 이 주변까지 포함한 게 23개, 이 주변에.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대부분 이제 땅속에 있는 거죠. 현재 발굴해서 알려졌는데 정림사지 하나만이 석탑이야. 도성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사비도성의 지형지세에 맞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내성 외곽제. 내성, 결국에는 도시 수도의 가장 중심 지역에 내성, 성을 쌓고 그 안에 왕궁을 넣는 거. 그리고 얘를 보호하는, 수도를 외곽을 보호하는 성을 쌓는 거. 이게 내성 외곽. 내성 외곽이 그대로 표현됐고, 또한 원칙 중에 하나가 경외매장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외매장.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수도 안에 무덤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도시 안에 쓰지 않고 산자의 공간과 죽은 자의 공간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럼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험한 시내의 무덤을, 물론 가야 고분군은 안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건 훨씬 그 이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라가야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그런 도성의 경외매장 원칙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 나성의 바로 바깥쪽에 왕릉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귀족의 무덤은 또 여기 있어. 여기에 따로 있어요. 이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등재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 무덤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왕릉을 보호하는 사찰, 위로하는, 죽은 영령을 위로하는 사찰인 능산이 사지, 능사라고 합니다. 이 능사를 건립을 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 저기예요. 금동대양로. 금동대양로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관북리 유적은 원래는 현재는 이만큼만 이렇게 유적지가 정비됐지만 사실은 이 밑에 전체 여기가 다 왕궁 관련 지역입니다. 부여역으로 2027년도까지 이전을 한다고 하고, 현재 가서 보시면 좀 황량합니다. 왜냐하면 다 여기 주택들을 철거하면서 계속 지금 철거 작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문제이기도 하고 부여의 어떤 현안이기도 한데, 지난 2009년도에 최초의 그 고도보존 사업이 부여에서 시행이 되면서 가장 여기가 특별 보존 지구가 되고, 여기 원래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많았는데 여기를 다 소개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다 이주를 시키면서 여기를 이제 발굴 조사를 현재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황량함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계속해서 변할 지역입니다. 이제 다 끝나고 발굴 끝나고 이제 유적 정비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유적지화 할 수 있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왕궁 지역이었다면 여기는 바로 이제 후원 지역. 그러니까 창덕궁과 비원처럼 왕궁과 후원이 같이 세팅되어 있는 게 관북리 유적과 부두산성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그 연지가 하나 있어요. 조그만 연지. 이게 연꽃이 심어졌던 못을 연지라고 하죠. 연지. 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쪽에 주차를 하시고 쭉 걸어서 쭉 연지를 보고 와서 대형 건물지 보고 부두산 후문으로 해서 쭉 넘어가면 이쪽이 고란사가 돼요. 그렇게 이제 루트가 될 때고, 이 낙황과 고란사는 가까이 있고, 이 낙함에서 보면 바로 이 맞은편에 여기 그 평지가 보이는데, 현재 그 정비를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발굴을 다 끝낸 상태이고, 여기가 바로 왕흥사지입니다. 왕흥사지. 이게 이제 또 그 금동대양로 발견 못지않게 2000년대에 또 중요한 발견이라고 하는 왕흥사지 사리감이 발견됐죠. 금은동으로 돼 있는, 이게 또 박물관 가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 호리병 같이 생긴 건데 박물관에서 꼭 보시고 낙화하면서 진짜로 그 왕흥사지가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멀리서 조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발굴조사 당시의 부분인데 바로 이쪽 지역에서 나오는데, 부두산록 하단 부분에 이게 뭐냐면 상수도 시설입니다. 상수도 시설. 상수도의 정수 시설. 이렇게 산록에서 내려온 물들을 받아서, 물론 이런 집수정이 있어요. 집수정이 있고, 이 수로를 통해서 또 한 차례, 여러 차례 이런 집수정을 이렇게 팝니다. 그러면서 물이 침전돼서 결국엔 종국에는 이런 대형 건물지로 물이 공급될 때는 깨끗한 물이 들어오게, 마치 그 우리가 사찰에 가면 1단, 2단, 3단의 석조가 있어서 가장 그 깨끗한 물은 가장 밑에 물을 이렇게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런가요? 가장 첫 번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그 물의 수질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공연못. 이거는 서복사지라고 하는 여기에 사찰터가 있어요. 이거는 서복사라는 명문이 나온 건 아니고, 부소산의 서쪽 복경사면에 위치해 있는 사찰이다 해서 서복사지라고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명명한 사찰입니다. 아주 잘 이렇게 치석된 돌을 가지고 사찰을 만들었고, 이 사찰의 특징이 뭐냐면 강당이라는 게 없어요. 강당이라는 게. 강당은 부처님의 말씀을 설법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드디어 정림사지입니다. 이 정림사지의 현재의 모습과 복원했을 때의 모습인데, 이게 이제 아까 사비도성의 중앙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중앙에 있는데 보면 이게 주 메인 게이트 대문입니다. 이걸 중문이라고 해요. 중문. 이게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이런 그 용어들이 다 만들어졌는데, 중문 좌우로 서외랑지와 동외랑지, 그리고 부속 건물지 들어가면, 중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석탑이 있고, 그 다음에 2단으로 된 금당 2층 규모, 이걸 백제시대 때는 중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층과 2층은 좀 달라요. 뭐냐면 외부에서 봤을 때 2층이지만 내부에서 보면 뻥 뚫린 것, 그걸 중층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큰 목부를 모셨을 가능성이 높죠. 그 부처님의 상을 안치한 게 금당, 그리고 좌우 건물지는 이 사찰의 운영에 필요한 어떤 그 부속 그 공간들이겠죠. 그리고 요거는 강당. 강당은 부처님의 말씀을 대중들한테 설법하는 공간. 그리고 이 뒤에 승방지가 있습니다. 이게 완전 스탠다드예요. 백제시대 땐
불교가 우리가 지금 보면 불교 사찰의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서남사 다르고 통도사 다르고 속리사는 법주사 다르고 부석사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마곡사 다르고. 근데 백제시대 땐 어딜 가나 똑같아. 예외가 딱 하나 있어. 미륵사지. 근데 그 또한 완전히 다른 건 아니야. 자, 이게 스탠다드한 평면 형태입니다. 이게 금당, 탑, 중문, 탑, 강당, 금당. 그리고 좌우에 회랑이 이렇게 있는. 이건 능사도 그렇고 왕사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현재까지 발견된 거. 왜 이렇게 정형성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평지에 있어. 지금 다 산지에 있잖아요, 사찰이. 이때 당시는 불교의 주된 종파 중에 하나인 율종이라는 게 성행을 했어요. 율종은 뭐냐면 부처님의 말씀, 계율을 믿고 따르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대중들을 부처의 품, 불교의 품 안에 쉽게 들어오게 해야 했기 때문에 도심지 중심에 놓는 거예요. 사찰을. 그리고 부처가 말씀하신 어떤 극락 정토,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가는 이 극락 세계의 정토에 그린 극락 정토 도도 있지만 그거에 보면 그림 자체가 거의 이런 세팅을 가지고 있으나 평면 모습을. 그렇기 때문에 불가서에게 가장 부처님이 사시는 이상적 공간을 이런 식으로 평면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백제시대 때는 다 이래. 그랬다가 통일신라 시대 때 들어와서 선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선수행을 통해서 부처의 단계로 나가는 그런 식의 선종이 들어오면서 중국의 선종계가 들어오면서 지금 율종은 없어지고 이제 그분들의 어떤 수행적 공간, 수행하는 공간으로 이제 불교가 변하고 그 밑에 주변 마을 사람들이 어떤 그 법회나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와서 이제 그 신앙심을 표현하고 이런 걸로 바뀌었지만 예전엔 여기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 같은 거죠. 지금으로 보면 커뮤니티 센터 같이 대중들이 어느 때든 와서 쉽게 찾아와서 여기에서 담소를 나눌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 부처님의 말씀을 귀에 담고 또한 어떤 나의 그런 어떤 소원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빌고 그랬겠죠.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는 사실은 가장 이 사찰에서 중요한 공간이 뭐냐면 탑이었습니다. 탑은 부처님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물론 금당에 부처님의 목불이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도 진짜 부처님은 탑이었어요. 뭐냐면 탑을 스투파라고 해서 부처님의 시신 뼈를 안치한 공간, 그게 인도의 스투파거든요. 그게 마치 생긴 거 자체가 우리가 이제 뷔페집에 가면 이제 은으로 만든 이렇게 둥그런 이런 솥단지 뚜껑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중국으로 오면서 그거를 뭔가 사람이 사는 공간화하고 유사하게 유형적으로 그렇게 만듭니다. 그게 이제 탑이에요. 중국에서 만든 이 스투파가 탑이 되고 탑을 중국에서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처음엔 전탑을 만들었어. 벽돌로. 얘네들은 벽돌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었나 봐. 전탑과 목탑을 만듭니다. 두 개의 유형이 나오는데 전탑의 기술은 신라가 가져갔고 신라로 이식됐고 목탑의 기술은 백제로 이식됐어요. 근데 전탑보다 목탑 만드는 기술이 어마무지하게 어려운 고난이도의 기술입니다. 목탑을 만들면 결국엔 5층, 9층의 목탑을 만드는 건 대형의 건물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습득한다는 거죠. 그죠? 축소된 어떤 건물을 만드는 거니까. 백성들은 항상 이 사찰에 들어오면 주문을 통해서 신앙심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이 탑돌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탑돌이를 하면서 여기를 주변을 걸으면서 이제 회개를 하고 내 소원을 또 빌고 하겠죠. 근데 눈이 오고 비가 많이 와. 질퍽거려 마당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회랑을 통해서 가면서 부처님께 신앙을 비는 거죠. 이렇게 다 기능적으로 또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개 사찰 중에 왜 여기만 석탑이었을까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내린 결론 뭐냐면
이것은 민중을 의한 사찰이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찰은 왕실에 의해서 건립되었다. 위계로 따지면 목탑이 훨씬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최고의 디자이너가 만든 석탑이 정림사지 석탑이라는 거죠. 1층 기단 이후에 석부제의 개수가 108개를 의미합니다. 108. 불가에서 얘기하는 108. 108번 내에 108. 108번 내 전생, 현생,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후생. 이 3생에서 느낄 수 있는 온갖 근심, 희노애락을 108이라고 한답니다. 그 부분을 표현했다는 거죠. 자,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보면, 이 수리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완벽한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이 척과 이 척은 동일하고 1층과 1층 기단과 1층의 탑신과 5층의 탑신의 합이 폭과 동일하고 2층과 3층의 합이 또 1층의 탑신의 폭과 동일합니다. 높이하고. 이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축소되면서 이게 올라가서 원래 얘가 가지고 있는 크기보다도 훨씬 더 장대하고 크게 느껴지게 하는 방법.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국의 곡선 미학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버선 끝, 한복의 그 소매 끝단처럼 쭉 내려오다가 끝에서 살짝 반곡을 이루는 이런 어떤 부분을 통해서 봤을 때 이것은 완벽한 목탑의 번안이다. 목탑이 가지고 있는 선형적 특징, 체감률, 비율을 석탑에 그대로 이식시킨 거다라는 거죠. 능산리 고분군, 구축목탑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능산리 고분군에 이게 동화총이라고 하는 데선 많이 지워졌지만 현무, 청룡, 현무, 백호, 주작, 연화운문 이렇게 사면의 벽면과 천장에 이렇게 벽화를 그려놨습니다. 지금 성왕의 묘로 추정되는 것은 바로 중하총으로 여겨지고요. 아까 그 궁융시라고 하는 깬돌을 가지고 웅진시대 참 원래는 한성시기에는 피라미드 형태를 시간 얼마 안 남았네. 피라미드 형태로 만들었다가 웅진시기에 와서 깬돌을 가지고 이렇게 궁융형으로 이렇게 약간 우회로 뾰족하게 이렇게 들여쌓기를 해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랬다가 갑자기 벽돌을 이용해서 아치형으로 만들어졌다. 이제 완전하게 이제 변화 양상을 보시는데 초창기 사비 지역에서 만들어졌던 큰 돌을 벽돌처럼 이 직사각형으로 해서 돌처럼 쌓았어. 그래서 완벽한 아치 모양을 만들어, 묘실을. 그러니까 재료가 다시 돌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전축분이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진 게 아니라 두 가지를 혼합한 거죠. 우리의 돌. 근데 돌을 옛날같이 그냥 주변에 있는 깬돌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정교하게 화강석을 다듬어서 벽돌형처럼 이렇게 쌓아버려서. 이게 바로 초창기 양식. 이게 바로 이 백제 성왕 시기의 무덤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백제만의 효율성을 가져야 돼. 그래서 단면 육각형으로 만들어버려요. 단면 육각형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석재를 이렇게 쌓기가 아니라 큰 돌이 있잖아요. 그걸 벽을 하나 딱 한 6, 7개 가지고 판석 가지고 쫙 무덤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단면 육각형 형식. 이게 이렇게 뉘어진 겁니다. 단면 육각형 형식. 그랬다 종국에는 단면 사각형 형식. 이게 위에요.
의.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근데 단면 사각형 형식, 육각형부터 이 사각형 형식이 그대로 바다 건너 일본으로 전해져. 그래서 일본의 아스카 시대의 어떤 무덤이라든가 이런 게 또 백제의 이런 무덤의 형식하고 동일하게 나타나죠. 이게 이제 부토라고, 이게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어요. 뭐 부여 땅, 부여국의 땅 이런 의미가 되겠죠. 부토라고 하는 이런 이 성벽 돌에서 발견된 그런 명문 각자 성석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발견됐고, 이렇게 산지를 이렇게 가로질르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쭉. 여기를 사람들이 많이 가진 않아요. 많이 가진 않지만 정말 중요한 유적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능사 지역 부분인데, 산 등성이 정상부에서 보면 멀리 여기 산이 하나 흐릿하게 보이죠. 이게 바로 미륵산입니다. 미륵산. 미륵산이 미륵사 짓는 산이야. 여기에서 거리 50km 정도 돼요. 근데 보여. 이 50km의 중요성이 있어요.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익산 미륵사제예요. 익산 지역의 부분인데, 여러분들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 뭐냐면, 웅진하고 사비는 백제 왕도로 인정을 해. 근데 익산은 뭐냐? 익산 시대도 없고, 익산이 원래 지모밀지라고 하는 곳인데, 왜 여기에 들어왔지? 한성도 빠졌는데? 궁금하잖아요. 여기는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이걸 또 익산 지역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되게 조금 서운해 할 수 있어. 그래서 난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에 우리가 기술할 땐 익산은 사비 시대의 복도이다. 복도라는 거 뭐냐면 또 하나의 수도였다. 실제로 일본의 그 정창원에서 발견된 그 사찰에서 무슨 사찰인지 모르겠네. 그 사찰에서 발견된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 불경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백제 무광왕, 그 무왕을 얘기하거든요. 그 성왕 아들이 우이덕왕, 우이덕왕 다음에 법왕 해왕이 있고 그 다음에 무왕이 있어요. 무왕의 아들이 또 의자왕이고. 근데 이 무왕도 상당히 오랫동안 재위를 하거든요. 이분이 서기 600년의 그 보위를 있는데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이제 재위를 한 40년 정도 재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익산 미륵사를 져요. 그러면서 이분의 정치적 기반이 익산으로 현재 학계에서는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정통 그 백제 왕실의 사람이지만 왕족이지만 이 정실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덕왕의 그 어떤 아들이지만 반계자손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수도에서 조금 떨어진 50km 떨어진 익산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었어. 이게 바로 누구냐면 서동왕자의 선화공주의 서동왕자가 바로 무왕입니다. 그래서 이 무왕이 정치적 기반이 여기잖아요. 익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 이후에 그 일본의 그 불경 기록에 보면 백제 무광왕이 지모밀지로 천도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수도를 완전하게 이전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한 수도는 원래의 제1수도는 그대로 있고 사비에 있고 얘를 복도로 놓고 왔다 갔다 한, 이건 이제 무왕 시기에만 그런 식으로 여기기 때문에 수도에 버금간다 또는 수도의 하나의 세컨더리 캐피탈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익산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다 이게 무왕하고 관련이 있어. 그래서 무왕이 왕궁을 져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왕궁을, 그게 바로 익산 왕궁리 유적. 이고 또한 거기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미륵사지를 져요. 왜 미륵사지라고 하나? 이게 바로 미륵산입니다. 미륵사지 부분이다. 이게 이제 완전한 모습으로 복원됐을 때. 우리가 미륵사지를 보면은 이런 또 우리가 오류를 알고 있어. 오류는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못 해. 익산 미륵사지 하면 미륵사지 서석탑만 생각해, 이거. 그죠? 이것만 얘기하고 바로 이게 이건데 원래 중앙에는 목탑이 있었어요. 이 목탑이 무려 9층 목탑. 양옆에는 9층의 석탑, 동탑, 서탑이 있었어요. 다 사라지고 서탑의 일부만이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9층의 목탑이 우리가 9층 목탑 하면 경주 황룡사의 9층 목탑을 얘기하잖아요. 황룡사의 9층 목탑을 누가 졌어요? 백제의 기술자 아비지가 초청돼서 진 게 바로 황룡사 9층 목탑이다. 왜? 그때 당시에 신라하고 백제는 적대적 관계였는데 오로지 9층 목탑을 질 수 있는 건축 기술자는 백제 기술자뿐이었기 때문에 백제인을 추청을 해서 황룡사 9층 목탑을 지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익산 미륵사지에는 9층 목탑이 현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1910년대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전에 일본인에 의해서 촬영된 사진, 서석탑. 그 이후에 일본에서 시멘트라는 최첨단 대류를 가지고 이렇게 떡칠을 해가지고 있다가 2010년대에 전체적으로 2000년대에 해체 보수를 해서 현재 이런 식으로 정비를 했죠. 동탑은 복원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현재 따졌을 때 완전한 모습은 이 동탑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진짜 유산은 이 석탑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 그럴까요? 얘는 복원을 했고 얘는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진정성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백제의 기술력을 그냥 대변하는 것이 딱 두 개예요. 이 금동 대양로를 통해서 금속 제작 기술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고 아까 정림사시 석탑을 통해서 건축술이라든가 석조물 제작술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보다 훨씬 더 진보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거, 이게 마지막은 중요한데 하나만 말씀드리고 그냥 끝낼게요. 뭐냐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런 한옥, 그걸 이제 한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자고요. 우리가 현재 보는 기와집들 이런 것이 원래부터 다 있었던 게 아니야. 본격적으로 한옥권, 지금 얘기하는 한옥권 건축물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바로 사비시대 때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주춧돌 위에 기둥을 놓고 기와를 놓는 방식의 현재의 한옥형이 완성된 것이 바로 사비시대 때. 왜? 538년에 사비로 천도를 계기로 백제 성왕이 중국 양나라의 기술자들을 대거 초청을 하거든요. 무덤 만드는 기술사, 불경 만드는 그 한학 박사들, 그리고 건축 기술자 이런 사람들을 초청을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신기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기술을 백제에 쫙 꽃을 피우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기술을 다시 바다 건너 일본에 전해졌어요. 이게 바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백제 역사 유적 지구의 핵심입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